제5부 고립된 왕좌 43장 내게 잔소리하던 어머니 위 얼굴 원술 소패성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었다. 창규의 영혼은 안락한 세장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갔다. 전투의 부재가 가져온 금단현상은 만성적인 무기력과 예측 불가능한 짜증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미친 듯이 날뛰지 않았다. 그저 꺼져가는 불씨처럼 방 안에서 조용히 자신을 태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분노와 공허함이 향할 곳을 찾지 못하고 안으로 골마 들어갈 무렵 남쪽에서 사신이 도착했다. 회남을 근거지로 천하를 호령하던 거물 원술이 보낸 사신이었다. 여 장군, 원술 장군께서 보내신 서신과 예물이옵니다. 진공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희망이 서려 있었다. 조조에게 패하고 갈 곳 없이 떠도는 그들에게 원술과의 동맹은 가뭄의 담비와도 같았다. 창규는 귀찮다는 듯이 눈을 들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원술의 사신이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우리 주군께서는 여장군과 같은 천하의 영웅이 이 좁은 소패성에 머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소. 장군의 용맹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 하시오. 사신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마치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창규는 대답 없이 진공이 건네는 서신을 펼쳐들었다. 서신의 내용은 정중했지만 그 행간에는 노골적인 위도가 담겨 있었다. 원술은 여포의 군대에게 군량과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과 여포의 딸을 혼인시켜 사돈의 연을 맺자고 했다. 그 순간 창규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규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옆집 아들은 대기업 들어가서 이번에 차도 뽑았다더라. 엄마가 아는 집딸이 있는데 집안도 괜찮고 애도 착해.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다. 어머니였다. 그의 인생 모든 것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며 그것이 모두 사랑이라고 포장했던 어머니. 창규는 숨이 막혔다. 원술의 서신은 어머니의 잔소리와 똑같았다. 걱정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속셈, 너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욕망을 강요하는 방식까지. 그는 눈을 들어 원술의 사신을 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또 시작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지긋지긋한 간섭,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그는 이 모든 것이 싫어서 괴물이 되었다. 그런데 괴물이 된 자신에게까지 세상은 다른 형태의 잔소리를 해오고 있었다. 사돈이라. 창규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왜 내 놈 죽음과 사돈을 맺어야 하지? 내가 그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사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장군, 그 무슨 망령된 말씀이시오. 우리 주군께서는 사세상공의 명문가 출신이시며 곧 황제의 자리에 오르실 분이오. 장군께 손을 내민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할 터인데. 영광. 창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사신을 덮었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특히나 생색내며 목줄을 채우려는 자의 도움은 더욱더.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김창규였다면 어머니의 잔소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김창규가 아니었다. 내 놈 주군에게 돌아가 전해라.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누구의 사위도 부하도 될 생각이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동맹이 아니라 복종이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한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이 무슨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창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기세에 눌린 사신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장군, 참으십시오. 진공이 다급하게 그를 말렸다. 원술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그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원 장군께서는 좋은 뜻으로 닥쳐라, 진공. 창규가 진공을 노려보았다. 너마저 저놈과 한패가 되어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는 사신을 향해 턱짓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그리고 다시는 그 역겨운 낯짝을 내 앞에 들이밀지 마라. 사신은 거의 울상이 되어 허둥지둥 막사를 빠져나갔다. 진공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렵게 잡은 동아줄이 여포 자신의 손에 의해 끊어져 버린 것이다. 창규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잠시나마 분노를 터뜨린 덕에 속이 후련했다. 하지만 그 후련함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또다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폭발시켰을 뿐이었다. 원술이라는 새로운 적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을 옥죄어오는 세상에 저항했지만 그 저항은 결국 스스로를 더욱 좁은 세장 속에 가두는 결과만을 낳고 있었다. 44장, 문을 지키는 실력 과시, 유치한 자존심. 원술은 격노했다. 감히 자신의 호의를 짓밟고 모욕까지 안겨준 여포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포를 직접 치는 대신 더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인근 소패에 주둔하고 있던 유비를 공격하기로 했다. 유비는 명목상 서주 도겸의 객장이었고 여포와도 미묘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유비를 침으로써 서주 전체를 흔들고 여포를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원술은 대장 기령에게 수만 대군을 주어 유비를 치게 했다. 순식간에 소패성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유비는 다급히 여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자를 보냈다. 진공은 창규에게 달려왔다. 장군, 유비가 기령의 군대에게 포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내가 왜? 창규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 속에서 유비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혐오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그놈들이 서로 싸우다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장군. 진공이 절박하게 말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원술이 유비를 삼키고 서주까지 손에 넣는다면 다음은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진공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창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 속에서 다른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비, 그놈이 내게 도움을 청해. 그것은 기묘한 쾌감을 주었다. 늘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상징이
지금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령, 유비, 원술, 이 모든 복잡하고 지긋지긋한 문제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아주 간단하고 멋진 방식으로 해결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그것은 계책이나 전략이 아니었다. 순수한 실력을 과시할 기회였다. 조조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천하제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무대. 재미있겠군. 창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장난기 어린 빛이 떠올랐다. 좋다. 내가 해결해주지. 그는 기령과 유비, 양측 모두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의 막사로 초대했다. 갑작스러운 초대에 양측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천하의 여포가 직접 부르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기령과 유비 3형제가 그의 막사 앞에 마주 섰다. 자자, 다들 싸우지들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창규는 일부러 느긋한 말투로 말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두 사람 다 내게는 소중한 아우와 같소. 아우들끼리 싸우는 것을 이 형이 어찌 보고만 있겠소. 그의 뻔뻔한 말에 장비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유비가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기령 또한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여포의 힘을 알기에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이 싸움을 멈추게 해주겠소. 창규는 병사에게 자신의 방천화극을 가져와 막사문, 원문 앞에 세우게 했다. 그리고는 자신은 활을 들고 150호 뒤로 물러섰다. 잘 보시오. 내가 지금부터 활을 쏘아 저 창이 작은 나를 맞춘다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두 사람 모두 군사를 물리시오.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그때는 두 사람이 싸우든 말든 내 상관하지 않겠소. 그의 제안에 모두가 경악했다. 150호 밖에서 흔들리는 창날을 맞추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하, 장군께서 농담이 심하시오. 기령이 비웃으며 말했다. 창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활을 들어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저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작은 창날만이 보였다. 봐라. 그는 속으로 외쳤다. 이것이 나다. 복잡한 머리 싸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내 힘은 이토록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중재가 아니었다.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했던 자신을 향한, 그리고 그런 자신을 비웃었던 세상을 향한 유치한 자존심의 과시였다. 핑! 화살이 시위를 떠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화살촉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쨍! 화살은 정확하게 방천화극의 작은 날에 명중했다. 맑은 쇳소리가 울려 퍼지며 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순간 막사 주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기령도, 유비 3형제도, 그리고 지켜보던 모든 병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신이 기적이 펼쳐진 것이다. 자, 보았소. 창규가 활을 내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 모두 군사를 물리시오. 그 누구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신이 대리인처럼 보이는 여포의 위험에 압도당해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창규는 단 한 발이 화살로 수만 대군의 싸움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잠시나마 자존심을 회복했다. 하지만 진공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문제를 뒤로 미루었을 뿐이다. 그의 유치한 자존심이 만들어낸 이 아슬아슬한 평화는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전주곡에 불과했다. 제5부 고립된 왕좌 45장 왕이 되다. 그러나 외롭다. 원문사극 여포가 활 한 발로 싸움을 멈춘 사건은 바람처럼 서주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용맹의 상징이 아니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소패성의 백성들은 그를 경외했고 병사들은 다시 그를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했다. 조조에게 짓밟혔던 그의 자존심은 잠시나마 회복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껍데기일 뿐이었다. 밤이 되어 홀로 남았을 때 창규를 덮치는 것은 여전한 공허함이었다. 낮 동안의 환호와 칭송은 설물처럼 빠져나가고 그의 영혼은 텅 빈 갯벌처럼 황량하게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결국 유치한 재롱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복잡한 현실로부터 잠시 도망쳤을 뿐이다. 장군, 서주의 도겸이 위독하다는 소식입니다. 진공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그가 자신의 아들들이 아닌 유비에게 서주를 물려주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비의 인덕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모양입니다. 창규는 코웃음을 쳤다. 유비, 또 그 이름이었다. 자신은 목숨을 걸고 싸워 간신히 발붙일 땅 한 떼기를 얻었는데 그놈은 그저 인덕이라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거대한 주 전체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짜증이 났다. 며칠 뒤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도겸은 숨을 거두었고 유비는 서주 백성들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하며 새로운 서주 목사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는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켜 남쪽의 원수를 치러 떠났다. 서주성은 그의 둘째 아우인 장비에게 맡겨졌다. 형님, 내가 반드시 이 성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겠소. 성문 앞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맹세하던 장비의 모습이 창규의 귀에도 들려왔다. 창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동창회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던 민식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근거 없는 자신감, 상대를 깔보는 오만한 태도. 모든 것이 똑같았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장군, 장비가 성 안에서 큰 연회를 열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했다는 첩보입니다. 진공이 눈을 빛내며 달려와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지금입니다, 장군. 유비는 원술과 싸우느라 돌아올 수 없고 성을 지켜야 할 장비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서주는 지금 주인 없는 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규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교차했다. 자신을 무시하던 놈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눈앞에 있었다.
그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절망에 빠진 얼굴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는 망설였다. 유비에게 은혜를 입지 않았는가. 그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갈 곳 없는 신세였다. 김창규의 희미한 양심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장군, 망설이실 때가 아닙니다. 진공이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외쳤다. 유비가 장군께 길을 터준 것은 인덕 때문이 아닙니다. 조조를 견제할 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세장 안에 가둬두고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땅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사실 겁니까? 장군이야말로 이 서주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진공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싹을 잘라버렸다. 그래, 유비도 결국 자신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다. 이 세상에 순수한 호의 따위는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신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군사를 준비시켜라. 창규가 나직이 말했다. 오늘 밤 서주를 접수한다. 그날 밤 여포의 군대는 소리 없이 소패성을 빠져나와 서주성으로 향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미 진공이 매수해 둔 내부의 배신자들이 성문을 열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장비와 그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장비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가 도망쳤고 서주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포의 손에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창규는 서주 목사의 집무실 그 가장 높은 위자에 앉았다. 텅 빈 방 안 그의 앞에는 진공과 그의 장수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새로운 서주의 주인이신 여장군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장군 만세, 만세, 만만세. 환호성이 대전을 가득 채웠다. 그는 왕이 되었다. 비록 작은 주였지만 그는 명실상부한 일국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마침내 자신만의 왕국을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쁘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시린 바람만 불었다. 그는 이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 권력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옥좌는 그저 차갑고 딱딱할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침소로 초선을 불렀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고 넓은 방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이 더 이상 떠돌이 폐잔병이 아니라 이성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아라. 이제 이곳이 우리의 집이다. 그는 어색하게 말했다. 하지만 초선은 방 안의 화려함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만이 가득했다. 세장이 조금 더 넓어졌을 뿐이군요.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가 창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렇다. 그는 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고 더욱더 철저하게 외로웠다. 이 넓은 성 안에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수많은 신하와 백성을 거느린 왕이었지만 동시에 아무와도 연결되지 못한 고독한 섬이었다. 그는 텅 빈 옥좌에 앉아 홀로 술을 마셨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낯설게 느껴졌다. 46장 서툰 통치, 계속되는 불협화음. 서주의 주인이 된 창규에게 주어진 것은 왕의 권위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왕의 책임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끔찍한 고문이었다. 장군, 전임 목사셨던 도겸님의 장례 절차를 논의해야 합니다. 장군,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동쪽 현의 구휼미를 보내야 할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장군, 미가와 조가에서 자신들의 세력 다툼을 중재해 달라며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보고와 결제의 연속이었다. 온갖 서류들이 그의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갔다.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관리들의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처럼 들렸다. 세금, 법률, 농지 분배, 민심, 이 모든 것은 그가 평생을 혐오해왔던 것들이었다.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현실의 문제들이었다. 시끄럽다. 결국 그는 폭발했다.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일일이 내게 보고해야 하느냐. 알아서들 처리해. 그는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관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훈련장으로 도피했다. 땀을 흘리고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창을 휘두르면 이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서툰 통치는 서주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병사들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빼앗고 민가를 약탈했으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항의하는 백성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대든다는 명목으로 흠씬 두들겨 맞았다. 서주의 민심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백성들은 유비의 통치를 그리워하며 여포를 동탁과 다를 바 없는 폭군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를 지탱해주던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공대, 이대로는 안 되네. 장군께서는 통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 어느 날 밤 장료가 진공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병사들의 군기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네. 우리는 지금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나라고 어찌 모르겠나. 문원. 진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하루 종일 창규가 어질러 놓은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쩌겠나. 주군은 전쟁터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분이시네. 이 평화가 그분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다가는 조조나 원술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야. 그들의 대화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거대한 맹수의 등을 타고 있었지만 그 맹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제자리에서 으르렁거리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었다. 창규 역시 이 모든 불협화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오직 파괴하는 법만을 알았다. 그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폭력뿐이었다. 결국 그는 또다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했다. 그는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보고를 받자 본보기로 병사 몇몇을 잡아들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버렸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 퍼지자 시끄럽던 막사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만족했다. 역시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병사들은 조용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을 뿐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주군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창규는 힘으로 질서를 잡았다고 믿었지만 그가 만든 것은 질서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는 그 불협화음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제5부 고립된 왕좌 47장 사소한 일에 터지는 분노, 일상이 된 폭력. 서주 목사의 집무실은 창규에게 거대한 고문실과도 같았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들의 산더미와 마주해야 했다. 그의 앞에는 서주의 늙은 관리들이 줄지어 서서 끝도 없는 보고를 읊어댔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모기가 귓가에서 윙윙대는 소리처럼 신경을 긁었다. 하여 장군, 서쪽 군의 수로 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제가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의 수확량을 고려할 때 한 관리가 주름진 얼굴로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창규는 그의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세금이니 예산이니 하는 골치 아픈 단어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웅얼거리며 변명만 늘어놓던 과거 거래처의 김 과장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복잡한 말로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어제 이득을 챙기려던 그 비겁한 얼굴. 그때도 그랬지. 중요한 건 하나도 말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다가 결국 뒤통수를 쳤어.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창규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잘랐다. 해달라는 게 뭐냐고. 간단하게 말해. 아, 그것이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관리는 당황하며 다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창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절차라.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관리의 마른 몸을 집어삼켰다. 내 말이 법이고 내 뜻이 절차다. 그런데 내 놈 따위가 감히 내 앞에서 그따위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 자, 장군, 오해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쾅. 창규는 앞에 있던 육중한 서한을 그대로 엎어버렸다. 벼로와 목간, 서류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관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오해. 내 놈의 그 뱀 같은 혀가 내게는 모욕으로 들린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벼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보고를 하던 관리의 머리를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다. 으악. 관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벼루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았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그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다. 다른 관리들은 새파랗게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시끄러운 놈들. 창규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관리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그는 엉망이 된 집무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공포와 침묵만이 남았다. 이 사건 이후 그에게 직언을 하려는 관리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조아리고 그가 원하는 대답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폭력은 전염병처럼 그의 일상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거대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아주 즉흥적으로 터져나오는 일종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이 짜구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수라상을 올린 시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장군. 당장 새로 됐다. 창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시녀의 뺨을 가볍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렸다. 시녀는 바닥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쓰러진 시녀를 지나쳐 침소로 향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화를 낼 기력조차 없는 듯했다. 폭력은 그에게 있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방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순찰을 돌던 병사의 갑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했고 자신의 말에게 물을 늦게 먹였다는 이유로 마구간지기는 팔이 부러졌다. 그의 저택은 이제 공포가 지배하는 성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초선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마저 무뎌질 정도로 그의 폭력은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약하구나. 그녀는 깨달았다. 그의 모든 폭력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나약함의 발로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고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가련하고 뒤틀린 영혼일 뿐이었다. 그녀의 경멸은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연민은 그 어떤 감정보다도 창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48장 술에 취해 자아를 잇다. 폭력 뒤에 찾아오는 것은 늘 지독한 공허함이었다. 순간적인 분노의 배설은 잠시나마 그에게 통제력을 되찾는 듯한 착각을 주었지만 이내 더 깊은 무력감으로 그를 끌어내렸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진공은 그를 피해 다녔고 장수들은 그의 앞에서 입을 닫았으며 초선은 그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완벽한 독방에 갇힌 죄수였다. 그는 새로운 도피처를 찾아야만 했다. 전투가 없는 현실에서 폭력마저 더 이상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할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술. 그는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곧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을 찾게 되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의 그 타는 듯한 감각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술은 그에게 망각을 선물했다. 술에 취하면 지긋지긋한 현실의 문제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관리들의 아첨 떠는 얼굴도,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도, 초선의 격렬 어린 시선도 모두 흐릿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있었다.
흐흐흐.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대전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빈 술병들이 시체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술에 취하면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김창규가 기어나왔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아버지, 팀장님, 다들 왜 나한테만 그래. 그는 어린아이처럼 훌쩍이기 시작했다. 천하의 여포가, 서주의 주인이 아무도 없는 옥좌 앞에서 자신의 서러운 과거를 한탄하며 울고 있었다. 그것은 처참하고 비참한 광경이었다. 그러다가도 그는 갑자기 분노를 터뜨렸다. 내 이놈, 조조, 박대리, 내 것을 훔쳐간 도둑놈. 내가 내 놈의 목을 반드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의 몸은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대리석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그의 자아는 술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여포도 김창규도 아니었다. 그저 고통과 알코올이 뒤섞인 이름 없는 덩어리일 뿐이었다. 버림받은 아이의 울음과 패배한 맹수의 분노가 그의 안에서 뒤섞여 그를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날 또 그는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초선이 머무는 침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 초선은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 뿐이었다. 초선, 내 아내. 창규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꼬여 그대로 그녀의 발밑에 쓰러졌다. 그는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렸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 제발 나를 그렇게 보지 마. 그것은 애원이었다. 구원이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한 여자에게 매달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녀의 동정심을 자아내지 못했다. 술 냄새와 자기 혐오로 뒤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혐오스러웠다. 초선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발밑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떼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이 가장 먼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 거절의 몸짓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렸다. 창규는 대답 없는 아내의 발밑에서 텅 빈 술병을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홀로 떠돌고 있었다. 왕국의 주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왕국을 잊어버렸다.